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달러는 어디까지 떨어질까? 원달러 환율은 어디까지 떨어질까? 반등 가능성은 없을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달러와 환율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의 채널을 키운 것은 파라리 달러와 환율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작년 여름 원달러 환율이 1194원 이쯤에서 움직였을 때 저는 달러, 환율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달러 투자 지금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내가 원달러 환율 1194원에 달러 매수를 말린 이유, 경제위기 대비책, 달러가 아닌 금에 주목하자, 이러한 달러 관련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요. 이러한 영상들로 인해서 그 당시 저의 구독자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지속적으로 달러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달러를 사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 달러를 팔라고 강조를 드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달러를 꼭 매매의 관점에서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달러는 극강의 안전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주식, 귀금속, 원자재 이러한 상품의 가격들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주식을 다 하실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달러가 강한 구간에서는 매우 힘든 생활을 보냈을 거라 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때 한때 1,300원까지 올라갔었던 원달러 환율은 지금은 어느덧 1,100원 아래로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원달러 환율이 1,000원도 깨지게 생겼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파란색 달러 인덱스와 초록색 코스피 차트를 겹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한 구간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한국 주식이 매우 강세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럼 간접적으로 우리 한국 주식이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원달러 환율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상승하고 원화가 상승하고 반대로 달러가 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로서 둘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안화가 강하면 원화도 강하고 위안화가 약하면 원화도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한 구간에선 1달러당 환전할 수 있는 원화의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되죠. 즉 달러가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최근 원달러 환율 레포트 그림을 하나 캡처해 왔는데요. 여기 잘 보시다시피 파란색 원달러 환율과 회색 위안화 환율은 하나처럼 쌍둥이처럼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원달러 환율과 회색 달러 인덱스 역시 함께 움직이는데요. 최근에 달러가 하락한 만큼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였다. 즉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달러 환율의 적정 환율은 얼마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었던 시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적정 환율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달러 구간은 마치 2017, 2018 이때의 구간과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이때에는 원달러 환율이 1,05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2017년도와 지금이 비슷하다면 원달러 환율 역시 1,05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미국의 경제 상태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 호황기로서 기준금리를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돈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2017년도에는 달러가 하락하는 시기였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때 달러 인덱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꾸준히 올랐었는데요. 2017년도 딱 이때에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제 기억에 앨런 전 연준 의장께서 금리 인상 횟수 조절을 하겠다, 천천히 금리 인상을 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조금 올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의 가치인 달러 인덱스가 조금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미국의 경제 호황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약달러는 일시적이었을 뿐 다시 달러 강세가 유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약달러 현상과 2017년도의 약달러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미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2017, 2018년도 그때의 저점 1050원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의 원달러 환율과 비교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2009년, 2014년 이때의 원달러 환율과 지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때 미국은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졌던 시기죠. 그래서 미국은 그때 당시 금리를 0%로 딱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시중의 돈을 마구잡이로 풀었습니다. 전형적인 약달러 현상이 초래됐었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때의 원달러 환율까지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2009년, 2014년 이때와 지금의 상황을 간단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달러, 원화, 위안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각각 항목별로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먼저 달러 측면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009년에서 2014년도는 미국이 제로금리를 채택했던 시기입니다. 미국은 꽤 오랫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했었는데요. 그 결과 달러 인덱스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은 코로나 경제 위기가 발생하자 긴급 연준회의를 열고 바로 기준금리를 0%로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향후 몇 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당분간 금리 인상 계획은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의 약달러와 지금의 약달러는 약간 비슷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달러의 하락 요인은 금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자산입니다. 즉 연준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냐 이것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2009년, 2014년도에는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연준은 시장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진 지금 역시 연준은 시중에 돈을 3조 달러 이상 단기적으로 확 풀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한 달에 1200억 달러의 채권과 MBS를 매입하면서 시중에 지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은 최근에 하원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서둘러 축소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 위험이 분명히 지나갔다고 확실히 느낄 때까지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말했네요.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앞으로 돈을 계속 시중에 뿌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분간 연준에서 돈을 꾸준히 뿌려주겠네요. 마치 2008, 2009, 2014 이때처럼요. 게다가 최근에 앨런 전 연준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앨런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앨런 하면 금리 인상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앨런은 과거 연준 의장 시절 고압 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일시적으로 과열된 경기를 용인하는 통화 정책을 피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정책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잠깐 볼까요? 여기 부드럽게 이어진 회색 선이 미국의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들쑥날쑥거리는 파란색 선이 미국의 실제적인 실업률이죠. 파란색 미국의 실업률이 회색 자연 실업률보다 더 아래에 있는 구간은 경기가 과열된 구간입니다.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이렇게 빨간색 과열된 경기를 선호했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쑥 올라가 있습니다. 옐런은 이러한 미국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 이하로 낮추도록 돈을 최대한 풀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월 형님 역시 돈 푸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비둘기 두 분이 만났습니다. 게다가 옐런 전 연준 의장은 과거에 고압 경제를 펼쳤던 경력이 있었던 분이고요.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 분께서 이런 말을 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네, 맞습니다. 사랑은 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옐런 전 연준 의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다시 보니 이영애 님이 너무 예쁘네요. 어쨌든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비둘기적인 정책을 펼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달러 하락 요인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20년간 유로화 환율 차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유럽의 경제는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환율 보세요. 계속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추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유로화당 달러 환율이 어느덧 1.2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유럽이 최근 경기 회복에 나서면서 유로화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달러 하락을 부르고 있고요. 이번에는 원화 강세 요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D램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 1분기 매출, 내년 매출 총이익률, 주당 순이익, 여러가지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CEO는 반도체 수요 개선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2021년에는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고 D램 채널 수와 탑재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7만 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는 7만 전자가 아닌 9만 전자다, 10만 전자다, 12만 전자다 이런 식으로 타겟 프라이스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발표된 레포트에 따르면 연말 연초 D램의 수요 호조로 20년 4분기 삼성전자의 D램 출하량이 기존 회사 측 가이던스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1년 2분기로 예상됐던 D램의 고정 가격 상승 시점이 21년 1분기 중반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미 D램 고정 가격에 선행하는 D램의 현물 가격은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비단 반도체뿐만 아닙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현대차 그룹 역시 최근에 선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이건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저의 예전 영상에서 현대차의 eGMP를 간단히 소개드린 적이 있으니 오른쪽 위에 링크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차는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체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7월 누적 판매 기준으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 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는 전기차의 전환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기존에 잘 나가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분야처럼 새로운 분야의 수요가 창출이 되면은 한국의 수출 금액 역시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이후에 한국의 수출량은 이런 식으로 V자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 금액은 꽤 크게 반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수출 금액이 반등했기 때문에 현재의 원화 강세 그리고 코스피의 상승 이것도 유발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한국의 주력 산업이 더 성장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 금액 역시 더욱더 성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원화는 더욱더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욱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위안화 강세 요인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위안화는 달러 대비 엄청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위안화 강세 요인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으니 오른쪽 위에 링크 클릭하셔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강세는 이렇게 가볍게만 체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은 1,050원을 하회해서 과거 2014년도 저점인 1,000원 부근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커져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원달러 환율이 1,000원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간단히 리스크 두 가지를 체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KB 보고서에서 옐런 전 연준의장과 파월 연준의장 즉 두 분의 비둘기가 만나서 더욱더 돈이 더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가오는 12월 연준회의 때 연준에서 돈을 더 풀어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고 매수하는 채권의 만기를 더욱더 확대한다 이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앞으로 연준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까지 도입할 거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연준은 이와 반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달러 약세는 미국 경제에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이퍼링 여건을 내년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즉 시중의 유동성을 줄인다는 것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의 전개 상황에 달려있지만 연준은 채권 매입 규모 축소를 내년 늦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연준은 시장에 순응해서 돈을 뿌려주기도 하지만 지나친 돈 뿌리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에 주의하면서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체크하는 게 필요할 거라 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멤버십 라이브 공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중순쯤에 전체 라이브 했었는데요. 그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서 이번에는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전용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12월 6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멤버십 라이브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실버 라벨 같은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님들은 이것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